처형은 25살에 결혼했다. 형님과는 무려 12살 차이. 나이 차이 탓에 처가에서는 결혼을 극렬히 반대했지만 모든 상황을 바꾼 건 처형의 한마디였다. 저 임신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13년 동안 이어졌지만 끝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다. 이혼이라는 결말을 맞이한 처형은 친정으로 들어갔지만 장모님과의 끊임없는 갈등 끝에 또다시 집을 나왔고, 그렇게 처형은 1년 가까이 우리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제부, 아직 저녁 안 드셨죠? 아, 네. 처형은요? 저도요. 잠시만 기다려요. 제가 저녁 차려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괜히 번거롭게. 뭐려, 동생도 없는데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려다가 문득 주방 쪽으로 눈이 간다. 처형이 앞치마를 메고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허리를 감싼 끈 아래로 우아한 곡선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어쩐지 시선을 끈다. 그 순간 처형이 고개를 돌려 내 쪽을 본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지만 처형은 모든 걸 알겠다는 듯 미소를 띠며 묻는다. 제부, 해물탕 괜찮죠? 후후. 아, 네. 처형이 해주시는 거면 뭐든지 좋죠.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시 요리에 집중하는 처형.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리모컨을 짚는다. 그런데 또다시 처형의 목소리가 들린다. 근데 제부, 아무리 배고파도 뒷모습 보면서 딴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아요. 꽝꽝. 내 머릿속에서 폭발음이 울린다. 쪽팔려 죽겠다. 잠시 후 요리가 완성되었다는 처형의 말에 식탁으로 이동했다. 해물탕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온다. 무심코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희야, 소주 한 잔 했으면 딱인데요. 뭐, 제부는 그러시던가요? 네? 이왕이면 처형도 같이. 후후. 한 잔 정도야 괜찮죠. 하지만 두 잔은 안 돼요. 그렇게 소주를 꺼내 들고 우리는 가볍게 건배를 했다. 처형은 두 잔만 마셨지만 어딘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였다. 결국 식사를 마치고 나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처형이 완강히 거부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설거지를 하는 처형의 뒷모습을 또 바라보다가 그만 들키고 말았다. 제부, 왜 자꾸 쳐다봐요? 민망하게. 설거지하는 사람 처음 봐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호호, 자꾸 따가운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게 느껴지잖아요. 처형이 농담을 건네자 술 기운도 오르고 나도 대담해졌다. 등에만 꽂혀요? 네? 처형이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요, 뒤통수도 따갑고요. 뒤통수도요? 그리고 처형은 살짝 미소 지으며 낮게 말했다. 사실 제일 따가운 데는 엉덩이네요. 나는 작게 웃음을 터뜨리며 농담을 이어갔다. 어떻게 아셨어요? 뒤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제가 워낙 민감하거든요. 눈치도 빠르고. 제부가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자꾸 신호를 보내요. 따끔따끔하게.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밥도 얻어먹고 처형을 아프게 하다니. 어떻게 배상하면 될까요? 어떻게 배상할 건데요? 처형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나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미소를 짓는다. 다음번엔 제가 저녁 살게요. 해물탕만큼 맛있을진 모르겠지만요. 그럼 약속이에요. 제부. 처형은 웃으며 설거지를 마쳤고 그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다. 내 나이는 이제 38살이다. 결혼을 한 지는 5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와이프가 직장을 다니느라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기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와이프가 직장을 그만두고는 바로 임신을 해서 현재 임신 4개월이 조금 넘었다. 우리 처갓집은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형 1명과 처제 1명이 있다. 우리 와이프가 둘째 딸이고 언니와 여동생 딸만 셋 있는 것이다. 우리 마누라 자랑은 아니지만 아직 나이가 32살이고 꽤 봐줄만은 하다. 대체로 처갓집 식구들이 타고난 유전자 덕분인지 키도 크고 얼굴도 괜찮은 편이었지만 타고난 미모에도 불구하고 처형은 38살의 이혼녀, 처제는 30살의 솔로였다. 그때 우리는 주말이면 처갓집에 가서 자고 일요일 저녁에 집에 오곤 했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한 달에 2번은 꼭 처갓집에 가서 딸뿐인 집안에 아들 노릇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꼭 그것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처갓집에 가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처갓집에 가면
동갑내기 처형과 나를 무척 좋아하는 처제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처형은 이혼하고 백수로 지내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박혀 지냈다. 지난 여름이었다. 주로 토요일에 자주 갔던 처갓집을 그때는 주말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 금요일에 간 적이 있었다. 그리고 때마침 처형의 생일이었다. 퇴근하고 와이프와 같이 처갓집에 도착하니 벌써 한상이 차려져 술잔이 오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희 왔습니다. 엄마, 박서방 왔어. 어서 오게나. 박서방, 편안히 지내셨어요? 처형 생일 축하해. 형부 어서 오세요. 처제는 요즘 새로 사귄 남친이랑 매일 데이트하기 바쁘다던데 오늘은 집에 있었네. 이제 정말 시집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 형부도 참 볼 때마다 나 시집 못 보내서 안달난 사람 같아.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 뭐하나 박서방, 이리로 와서 앉게. 네 장모님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정말 상다리 휘어지겠네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고 가게. 우리 둘째 딸도 많이 먹고. 엄마, 나 갈 때 이거 하고 이거 좀 싸줘. 그래 알았다. 하여튼 딸려는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호. 이런 정겨운 얘기가 오가는 중에도 내 눈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 내 바로 앞에 처형이 앉아 있었는데 술이 좀 취했는지 자세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처형, 벌써 취한 거야? 나랑 오늘 코가 비뚤어지게 마시기로 하고선 이러면 안 되지. 이후 처형과 술을 엄청 많이 마신 것 같다. 참고로 나는 술을 좀 마시는 편이다. 소주 3병까지는 정신 차리고 마실 정도는 되니까. 반면에 처갓집 식구들은 술을 잘 못한다. 소주 한두 병 마시면 전부 필름이 끊길 정도니 그나마 처형이 나랑 대작할 수 있는 정도의 주량이다. 처형과 저는 조금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런 처형이 우리 집에 잠깐 들어와 살게 되었지요. 아내가 결혼 6년 차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허리 통증과 골반 통으로 임신 3개월 때부터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힘들어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처형이 이혼하고 처갓집에 한동안 빈대처럼 딱 하고 빌부터 밥만 축 내고 있을 때였는데 장인어른, 장모님이 집에서 놀지만 말고 밖에 나가 카페 알바 같은 거라도 좀 하라며 자꾸 눈치를 주니깐 잔소리 듣기가 싫었던 처형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며 아픈 동생 대신 제부밥도 좀 챙겨주고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도 거들어 주겠다고 해서 오게 된 거였죠. 처음에는 불편하다기보단 좋았습니다. 활달한 성격에 처형이 집에 있으니 활기도 생기는 것 같고 처형 덕분에 넷플릭스에 빠져 미드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지요. 한 번은 처형과 술 한잔 하다가 제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이혼할 일은 없겠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후 둘만 있는 시간이 잦아졌고요. 그때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모로 도움을 받으며 처형과 한 집에서 10개월가량 함께 지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탄했었는데 아내가 출산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죠. 근데 그 꿈이 다 깨져버렸네요. 아내가 출산하면서부터 육아에 지쳐 성격도 점점 예민해지고 아무 일도 아닌데 매번 저한테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옆에 가기만 해도 담배 냄새 나는 것 같다며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성질을 부려대니깐 일찍 집에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는 게 낙이 없으니 밖으로만 나 돌던 시기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어디 체한 것 마냥 속이 답답하고 어디 가서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내가 먼저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그러다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 후배가 연락이 와 만나게 되었고 마음 둘 곳이 없으니 그녀와 종종 만나 시간을 보냈네요. 하루는 제 행동이 예전 같지 않고 낯설다며 아내가 갑자기 휴대폰 검사를 하겠다며 추궁하기 시작을 했고 여자 후배와 몰래 만나온 게 그날 딱 걸리고 말았지요. 통화 기록과 카톡은 모두 지웠는데 둘이서 돌아다니며 사용한 카드 내역이 문자로 날라온 걸 아내가 확인하고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저는 몇 번 만나서 술 마시고 건전하게 논 게 다라고 절대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당신이 하도 성질 부리고 짜증내서 정붙일 곳이 없었어 그랬다고 다시는 연락하지도 만나지도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외도 흔적을 찾지 못하자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그때 처형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처형도 우리 집에서 10개월가량 지내오다 아내의 예민해진 까탈스럽고 변덕스런 성격 때문에 못 참고 원룸을 얻어 혼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 원룸 얻을 때도 제가 부동산을 같이 따라다니며
채광은 괜찮은지, 방범창은 잘 되어 있는지, 방 보러 다닐 때부터 입주할 때까지 옆에서 하나하나 챙겨줬었죠. 뒤늦게 저희 부부의 힘든 상황을 알게 된 처형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제부, 괜찮냐고, 스트레스 풀 데 없음, 퇴근하고 언제든지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 하자면서요. 다음 날 처형 집으로 찾아갔죠. 집안에는 처형이 텔레비전의 리모컨을 붙잡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 여기 와서 식사를 하시지. 왜 돈 들여서 밖에서 잡수세요? 하며 평소에도 정이 많던 처형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 오늘은 직원들과 같이 한 잔을 하느라고 같이 먹게 되었어요. 처형과는 서스럼 없이 지냈다고는 하나 이렇게 단둘이가 되니 어찌나 난감하고 어색하던지. 괜히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과도 같았는데 씻고 나오세요. 저랑 맥주나 한잔해요. 하길래 난 욕실로 들어가 간단히 씻고 나왔는데 처형은 나보고 요즘 고생을 한다면서 간단한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요즘 힘드시죠? 나도 심심하던 차인데 우리 모처럼 술이나 한잔해요. 호. 아이고, 이런 집에서도 못 봤던 호강을 하네요. 감사합니다. 하하. 이렇게 하여 처형과 나는 술을 마셨는데 잔이 오가고 맥주가 여러 병이 비워지자 얼굴이 발그스레해지던 처형이 남편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제부, 내 동생한테 좀 잘해주세요. 어휴, 저처럼 되지 말고요. 제부도 바람 피우죠? 하긴 남자들이 바람을 안 피운다는 게 이상하지만요. 호호. 아닙니다. 바람이라뇨. 하하. 정수기 말로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찾지 못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던데. 비밀 지켜드릴 테니 저한테만 솔직히 말해봐요. 바람 피우고 다닌 거 맞죠? 처형도 잘 알잖아요. 정수기 요즘 성질 한번 부리면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 답답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여자 후배 몇 번 만나 술 한잔 한 게 다예요. 우리 부부 걱정은 넣어두고 처형이야말로 제대로 된 남자 좀 만나서 재혼이라도 하세요. 언제까지 혼자 원룸에서 지낼 거예요. 나야 뭐 알아서 잘 만나고 다니니깐 제 걱정은 그만 넣어두시고 제부 걱정이나 해요. 제부, 그럼 앞으로는 답답하면 우리 집으로 와요? 네, 갑자기요. 아니, 다른 여자랑 술 마시다 오해받는 것보단 낫잖아요. 안 그래? 그렇기야 하죠. 내가 앞으로 제부 술 친구가 되어드릴게. 그러면야 나야 좋긴 한데 그럼 언제든지 와도 괜찮은 거죠? 그럼요. 대신 제부도 제 부탁 하나 들어주셔야 해요. 부탁, 그게 뭔데요? 일자리 구해지기 전까지만 원룸, 월세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좋아요. 그러죠 뭐. 그날 이후 처형과 많은 비밀을 공유하며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처형은 얼마 전 유럽 여행을 가겠다며 여기저기 돈을 빌렸습니다. 처제와 장인어른에게도 손을 벌렸고 저에게는 현금 대신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빌려달라기에 흔쾌히 건넸죠.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뒤 카드 명세서를 보니 거의 500만 원 가까이 사용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딱히 뭐라고 야단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유야무야 넘겼습니다. 처형은 취업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정작 면접을 제대로 보러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모를 갖고 재혼을 해야겠다며 쌍꺼풀 수술을 받는데 돈을 썼더군요. 문제는 여름휴가 때 터졌습니다. 부산으로 가족여행을 갔던 중 처형이 휴대폰을 잃어버린 겁니다. 장인어른께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저에게 와서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알아봐 달라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처형 부탁이라면 어지간한 건 다 들어주시는 편이지만 장인어른은 반대로 다 큰딸내미 뒷바라지하는 것에 늘 불만이 많으신 분이라 처형이 곤란한 일이 생기면 결국 저에게 부탁을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처형과 나름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라 매번 거절하기도 애매한 입장입니다. 문제는 처형의 씀씀이가 벌이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겁니다. 정작 수입은 없는 처형이 대책 없이 여기저기 손을 벌리며 지내다 보니 저 역시 난감한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이렇게 처형과 애매모호한 관계로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처형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받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지만 그 요청이 계속해서 한계를 넘어선다면 이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부담이나 부탁의 빈도가 아니라 처형과 공유한 비밀에 있습니다. 이 비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계의 애매함도 처형과의 정리도 쉽지 않을 겁니다. 비밀은 가족 간의 관계를 더 복잡하고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비밀이 처형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처형이 의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비밀을 유지하면서도 처형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처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조언하거나 처형의 문제를 배우자나 가족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비밀을 무작정 폭로하는 것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비밀을 무기처럼 사용하게 두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처형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 거리감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비밀이 관계를 구속하거나 불편함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때로는 솔직한 대화나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 때임을 상기해야 합니다.